단 하루였습니다. 몽골군이 유럽 땅에 발을 디딘 바로 그날, 헝가리 평원에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비명을 지르며 싸우던 7만 명의 기사와 병사들이 시체가 된 채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피가 스며든 땅 위로 말 사체와 잘린 팔다리가 뒤엉켜 있었고, 한 나라의 군사력은 하루 만에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학살을 지휘한 사람이 왕도 황제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초원에서 양을 몰던 남자였고, 전쟁이 끝나면 적장의 머리뼈를 술잔으로 쓰던 인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칼보다 소문이 훨씬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군이 인육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흘려 싸우기도 전에 적의 사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남자는 중국에서 출발해 이란과 러시아를 짓밟고 폴란드와 헝가리까지 시체를 남기며 이동했습니다. 말발굽이 지나간 자리마다 마을은 불타고 우물에는 시신이 던져졌으며, 사람들은 몽골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도망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현대로 치면 한 명의 장군이 미국, 유럽, 중동 전역을 동시에 적으로 돌리고 그 모든 전장에서 학살을 벌이며 승리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60번이 넘는 전투에서 당시 존재하던 거의 모든 강대국을 해체하듯 부숴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남자는 단 한 번도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패배도 복수도 숙청도 없이 모든 적보다 오래 살아남아 피로 세운 제국을 뒤로한 채 73살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만든 건 칭기즈칸이었지만, 그 제국의 절반 이상을 실제로 시체 위에 쌓아 올린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부타이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괴물 같은 장군의 일대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부타이는 1176년에 몽골 초원의 양치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집안이 칭기스칸 가문과 5대에 걸쳐 가깝게 지낸 부족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수부타이가 술록을 키우는 숲속 유목민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는데, 중세 기록들을 보면 분명하게 초원의 양치기 출신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말타기와 활쏘기, 사냥과 목축을 배웠는데, 이게 나중에 그대로 전쟁 기술이 됩니다. 소년 수부타이에게는 동경하는 영웅이 있었습니다. 당시 태무진이라 불리던 젊은 족장이었는데, 1185년경 태무진이 자기 부족의 지도자로 추대될 때 수부타이는 형과 사촌을 따라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아직 10대도 안 된 어린 나이에 떠오르는 군벌에게 충성을 바친 이 결정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게 되죠. 당시만 해도 태무진은 몽골의 수많은 부족장 중 한 명에 불과했는데, 수부타이는 이 사람이 특별하다는 걸 알아본 겁니다. 1203년은 태무진에게 최악의 해였습니다. 원래 같은 편이었던 동맹군한테 처참하게 패배해서 발주나라는 호수까지 도망쳤는데, 병력은 뿔뿔이 흩어지고 먹을 것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이때 수부타이의 아버지가 양떼를 몰고 나타납니다. 굶주린 태무진의 병사들을 먹이려고 온 건데, 가는 도중에 도적대한테 붙잡혀버립니다. 수부타이와 형은 도적들의 발자국을 추적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여러 명을 베어버리고 나머지를 쫓아낸 뒤 아버지와 양떼를 태무진에게 데려왔습니다. 태무진은 이 충성심에 감동받아 형을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로 임명하고, 수부타이는 자신의 경호부대에 편입시켰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에 특채된 거랑 비슷한데, 이게 수부타이 커리어의 시작점이 됩니다. 1206년 태무진이 몽골 전체를 통일하고 칭기스칸이라는 칭호를 받을 때 수부타이도 큰 보상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형이 서쪽 원정 중에 전사하는 비극도 있었습니다. 수부타이는 10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되었고, 이미 맹렬한 전사로 명성이 자자해서 칭기스칸의 4마리 사냥개 중 하나로 불렸습니다. 4마리 사냥개라는 별명이 뭐냐면, 칭기스칸 주변에는 두 종류의 핵심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사준사구, 4마리의 준마와 4마리의 충견. 유목민들에겐 동지이자 가족이나 다름없는 말과 개에 비유될 만큼 칭기즈칸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많은 공을 세운 인물들이었습니다. 4마리의 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주로 보좌를 하거나 전쟁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담당하는 인물들이었고, 4마리의 충견은 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그 방향으로 달려가서 적을 물어뜯는 가장 치명적인 전사들이었습니다. 잔인하고 대담하며 가끔은 너무 가혹하기도 했지만 절대적으로 충성스러운 이들이 칭기스칸이 아시아 정복에 사용하는 무기였고, 수부타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중국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수부타이의 이름이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건 1212년인데, 환주라는 성을 공격할 때 성벽에 가장 먼저 올라간 사람이 바로 수부타이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냐면, 공성전에서 성벽에 제일 먼저 오르는 사람은 화살 세례를 온몸으로 받아야 하거든요. 생존율이 극도로 낮은 자살 임무에 가까운 건데, 수부타이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성을 함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공로로 엄청난 상을 받았고, 용맹하다는 뜻의 바하타르라는 칭호까지 얻었습니다.
1216년에 칭기스칸은 수부타이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깁니다. 몽골을 배신하고 서쪽으로 도망친 메르키트라는 부족을 추격하라는 명령이었는데 칭기스칸의 아들 주치와 함께 가는 원정이었습니다. 이게 몽골 제국이 서쪽으로 본격적으로 팽창하는 첫 번째 원정이었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칭기스칸이 수부타이에게 철로 보강된 수레를 선물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상한 오해를 낳습니다. 인터넷에서 수부타이가 너무 뚱뚱해서 말을 못하고 수레를 탔다는 이야기가 떠돌아다니거든요. 실제 역사 기록에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고 아마 긴 원정에 필요한 보급품을 실으려고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1218년 말부터 1219년 초까지 두 번의 전투에서 수부타이와 주치는 메르키트족과 그 동맹군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몽골로 돌아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당시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이들을 가로막은 겁니다. 호라즘 제국의 술탄 무함마드 2세였는데 지금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를 전부 다스리는 엄청난 권력자였거든요. 수부타이와 주치는 술탄에게 우리는 당신과 싸울 이유가 없다고 전했지만 무함마드는 싸움을 원했고 군대를 전투 대형으로 세웠습니다. 숫자로 보면 몽골군이 확실히 불리했는데 그래도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양쪽 군대의 오른쪽 날개가 서로 상대방의 왼쪽을 밀어붙이면서 치열한 난전이 벌어졌고 어둠이 깔려서야 전투가 멈췄습니다. 수부타이는 여기서 기발한 속임수를 씁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진을 치는 것처럼 불을 피워놓고 실제로는 밤새 이동해서 사라져버린 거죠. 이 전투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은 술탄 무함마드는 충격에 빠졌고 이후로 몽골군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공포심이 나중에 그의 제국을 멸망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죠. 1219년 여름 칭기스칸에게 돌아온 수부타이는 곧바로 새로운 전쟁 소식을 듣습니다. 호라즘 제국의 한 지방 총독이 칭기스칸이 보낸 상인들을 전부 학살해버린 겁니다. 역사에서 오트라르 학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칭기스칸은 즉시 복수를 결심합니다. 수부타이는 또 다른 뛰어난 장군인 제베와 함께 술탄 무함마드를 추격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술탄은 몽골군에게 공성 능력이 없다고 믿고 도시들의 군대를 분산 배치했는데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1220년 봄까지 호라즘의 북부 국경은 완전히 무너졌고 무함마드는 제국 깊숙이 도망칩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도망치는 술탄을 쫓으면서 지나가는 도시들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하마단이라는 도시에서 술탄의 흔적을 놓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무함마드는 폐렴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술탄 추격이 끝난 뒤에도 제베와 수부타이는 2년 동안 이란 북서부와 카카스 지역을 휩쓸며 도시들을 파괴하고 복속시켰습니다. 1222년 중반 칭기스칸에게서 새로운 명령이 담긴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카카스 산맥 북쪽에 있는 키차크라는 유목민족을 공격하라는 지시였는데 이 부족이 메르키트족과 동맹을 맺고 호라즘을 위해 싸운 전력이 있었거든요.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제베와 수부타이는 샤마키라는 도시를 함락시켰는데 여기서 정말 끔찍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성벽을 오르기 위해 현지 주민과 가축의 시체를 쌓아서 발판으로 삼은 겁니다. 이런 잔혹한 방식은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는 의도적인 공포 전략이었습니다. 카카스 산맥을 빠져나오자 더 큰 규모의 연합군과 맞닥뜨렸는데 알란족과 킥차크족이 힘을 합친 군대였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제베와 수부타이는 정면 대결 대신 꾀를 씁니다. 킵차크족에게 뇌물을 보내서 알란족을 배신하게 만든 거죠. 알란족만 남자 먼저 격파하고 그 다음에 방심하고 있던 킥차크족을 기습해서 지도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살아남은 킵차크족은 코티안 칸이라는 지도자 밑에서 서쪽으로 도망쳤는데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역에 있던 루스 공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코티안 칸의 사위가 갈리치아의 무스티슬라프 공이었거든요. 여러 루스 공들이 연합해서 몽골군에 맞서기로 결정합니다. 현대 역사책들은 이어진 칼카강 전투를 수부타이가 정교하게 계획한 걸작이라고 묘사하는데 역사학자 스티븐 포우는 이 해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루스 연대기에 따르면 전투 전에 몽골의 고위 장군 한 명이 잡혀서 죽임을 당했는데 포우는 이게 바로 제베라고 주장합니다. 제베는 수부타이보다 선임이었고 일종의 멘토 같은 존재였는데 그가 죽으면서 수부타이는 처음으로 완전히 독자적인 지위를 맡게 됩니다. 게다가 본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라 지원군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유명한 9일간의 위장 퇴각이 사실은 진짜 퇴각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킵차크족과 루스군이 추격하는 동안 수부타이는 적군의 대열이 길게 늘어지는 걸 눈치챘습니다. 1223년 5월 칼칼강에서 수부타이는 갑자기 방향을 돌려 선두에 있던 킵차크족에게 전 병력을 집중시켰습니다. 킵차크족이 무너지면서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이 도망치는 무리가 뒤따라오던 루스군과 충돌합니다. 대형이 완전히 뒤엉킨 상태에서 몽골의 화살이 쏟아졌고 결과는 학살이었습니다. 인근 언덕으로 도망친 생존자들이 잠시 저항했는데 수부타이가 항복하면 살려주겠다고 설득합니다. 무기를 내려놓자마자 대부분의 루스군이 도살당했고 지도자들은 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몽골군은 루스 귀족들을 땅에 눕히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 식탁으로 삼은 뒤 그 위에서 연회를 벌였습니다. 귀족들은 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서히 질식해서 죽었죠.
대승을 거뒀지만 수부타이는 더 이상 정복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223년 말이나 1224년 초 몽골로 돌아가는 길에 볼가 불가르족의 영토를 지나다가 매복에 걸려 많은 병력을 잃었거든요. 수부타이는 크게 타격을 입은 채로 몽골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원정을 대원정이라고 부르며 대단한 성공처럼 묘사하는데 당시 기록들은 실패한 정복으로 적고 있습니다. 몽골 역사의 핵심 사료인 몽골비사는 이 원정 전체를 수부타이 바하타르가 이 민족들에 의해 곤경에 처해졌다라고 한 줄로 정리합니다. 수부타이는 정복을 완수하려면 압도적인 병력으로 다시 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시 칭기스칸은 중국 서쪽의 탕구트 왕국에 대한 최종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수부타이에게 10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수부타이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황제께서 바쁘게 일하시는데 신하가 쉬고 있으면 마음이 몹시 불안할 것입니다. 결국 1226년 탕구트 정복에 참여해서 왕국의 서쪽 절반을 끊어버리고 감숙 지역의 여러 지방을 박살내서 다른 방향에서 지원군이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바로 이 원정 중에 수부타이는 평생 잊지 못할 소식을 듣습니다. 1227년 8월 칭기스칸이 사망한 겁니다. 수부타이에게 칭기스칸은 단순한 주군이 아니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따랐던 영웅이자 인생 전체를 바친 대상이었거든요. 1229년 칭기스칸의 아들 오고타이가 새로운 칸으로 즉위했고 수부타이는 황실공주를 아내로 하사받습니다. 오고타이는 곧바로 아버지가 끝내지 못한 일을 재개합니다. 바로 중국 북부의 금나라와의 전쟁이었죠. 금나라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북쪽은 황하가 맡고 있고 남쪽은 중립국인 송나라가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하남성 서쪽의 산악지대뿐이었는데 그 길마저 동관이라는 거대한 요새가 맡고 있었거든요. 긴 공성전에 갇히고 싶지 않았던 오고타이는 수부타이에게 남쪽 산을 통과하는 우회로를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수부타이는 작은 고개를 돌파해서 하남 서부의 마을들을 약탈했는데 병력이 너무 분산되면서 금나라의 장군 채너상에게 포위당해 패배합니다. 병력과 말 모두 큰 손실을 입고 퇴각한 수부타이를 보고 오고타이는 경로에서 지휘권을 박탈해버립니다. 수부타이의 커리어가 여기서 끝날 뻔했는데 오고타이의 동생 톨루이가 그를 변호합니다. 새로운 전략이 세워졌는데 세 방향에서 동시에 금나라를 공격하되 톨루이와 수부타이는 아예 중립국인 송나라 영토를 통과해서 금나라의 뒤를 치기로 한 겁니다. 1231년 말에 송나라 국경을 뚫고 들어가 몇 주간 약탈한 뒤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금나라로 진입합니다. 금나라의 주력 장군들인 푸아와 하다가 톨루이와 수부타이를 맞아 싸웠는데 삼봉산이라는 곳에서 오히려 몽골군이 포위당합니다. 바로 그때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수부타이는 톨루이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혹독한 추위에 익숙한 몽골군이 금나라 병사들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었거든요. 3일 동안 눈보라 속에서 버틴 뒤 금나라 군대가 충분히 약해졌다고 판단한 몽골군은 언덕을 내려가 돌격합니다. 금나라 군대는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장군 하다는 처형을 앞두고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죽기 전에 수부타이를 보고 싶다는 거였죠. 의아해하면서 찾아간 수부타이가 묻습니다. 곧 죽을 텐데 왜 나를 보려 하느냐? 하다의 대답이 인상적입니다. 우리 신하들은 각자의 주군을 위해 일합니다. 그대는 다른 장군들보다 용감하고 천성이 영웅입니다. 그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그대를 만났으니 이제 편히 죽겠습니다. 적장마저 존경을 표한 거죠. 오고타이의 군대와 합류한 뒤 톨루이와 오고타이는 북쪽으로 돌아갔고 수부타이가 전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남습니다. 수부타이는 즉시 금나라의 수도 카이펑을 포위했는데 이 도시가 함락되기까지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금나라 황제는 탈출했고 몽골군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죠. 1233년 초 도시의 최종 항복을 받아낸 수부타이는 저항한 도시에 대한 표준 관행인 학살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오고타이는 고문 예리추차이의 설득으로 주민들을 살려두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수부타이의 의외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금나라 황실 가족만 처형하라는 명령을 받은 수부타이는 꼭 필요한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굶주린 주민들을 위해 식량을 조달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금나라를 멸망시킨 장군에 대해 사람들이 그의 노력에 감사했다라고 기록될 정도였으니 단순한 학살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1234년 수부타이는 금나라에 대한 최종 공세를 이끌어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1235년에 몽골로 돌아온 수부타이는 새로운 대규모 원정의 조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역사에 남을 대서방 원정입니다. 칭기스칸의 손자들인 3세대 왕자들과 함께 최고 사령관을 맡았고 1236년부터 서쪽 초원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볼가 불가르족, 킥차크족 등 여러 민족을 복속시켰고 분열되어 있던 루스 공국들을 각계 격파합니다. 1237년부터 1240년까지 루스의 도시들이 하나씩 불탔는데 2주 이상 버틴 도시가 거의 없었습니다. 1241년 초 수부타이와 바투는 몽골 제국을 유럽의 문턱까지 가져왔습니다. 병력을 나눠서 폴란드, 헝가리, 트란실바니아를 동시에 공격합니다. 헝가리에서 수부타이는 헝가리 왕실군을 자신이 원하는 지형으로 유인하려 했는데 사요 강양의 다리를 건너게 해서 숲에 숨긴 병력으로 측면을 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의 벨러 4세가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서 계획이 틀어집니다. 새 계획은 바투가 다리를 정면 돌파하는 동안 수부타이가 하류에서 강을 건너 헝가리군을 우회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투가 너무 일찍 다리를 공격해버린 겁니다. 조급했는지 아니면 수부타이의 우회 부대가 늦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바투의 병력은 큰 손실을 입고 격퇴당합니다. 다행히 새벽에 투석기로 다리 경비대를 제압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고 4월 12일 아침 몽골군은 헝가리군을 완전히 포위 섬멸합니다. 승리했지만 일부 몽골 왕자들은 치열한 전투 후에 손실에 겁을 먹고 더 이상 진격하기를 꺼렸습니다. 수부타이가 그들의 비겁함을 질책하며 말합니다. 주군께서 퇴각하시려면 혼자 퇴각하십시오. 나는 다뉴브강의 바차시에 도달할 때까지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칭기스칸의 충직한 사냥개가 그의 손자들을 채찍질해 했던 겁니다. 결국 오스트리아까지 밀고 나갔고 1242년 3월 말에야 철수가 시작됩니다. 유럽의 견고한 석조성들의 몽골의 공성 장비가 효과가 없다는 걸 깨달은 바투와 수부타이는 일단 물러나서 전략을 다시 짜기로 합니다. 헝가리에서의 철수는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고 첫 번째 공격에서 살아남은 세력들을 정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수부타이는 바투와 함께 볼가강까지 동행했는데 바투가 몽골에서 새 칸을 뽑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수부타이가 바투를 꾸짖었지만 떠나기 전에 두 사람은 모의 전투에서의 손실에 대해 화해합니다. 나중에 바투는 수부타이에게 감사를 표하며 모든 성공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1246년 수부타이는 새로운 대칸인 구유크를 만나기 위해 몽골에 도착합니다. 그때쯤 수부타이는 칭기스칸을 직접 알던 마지막 세대 중 하나였습니다. 구유크의 즉위식에 참석한 유럽인 사절 조반니 디 피안델 카르피네는 몽골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는 노령의 수부타이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해 말 수부타이는 마지막 원정에 나섭니다. 중국 남부의 송나라를 공격하는 짧은 침공이었는데 1248년 초 구유크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원정이 중단됩니다. 수부타이는 몽골로 돌아와 마침내 군 복무에서 은퇴합니다. 그해 말 툴라강 어딘가에서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몽골 장군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노안으로 편안히 눈을 감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수부타이의 아들들도 사령관으로 복무했는데 가장 유명한 우량카다이는 쿠빌라이 칸 밑에서 중국에서 싸우며 현재의 베트남 하노이까지 점령했습니다. 우량카다이의 아들 아주도 쿠빌라이 칸의 장군이었지만 그 후손들은 활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아주의 아들은 관용으로 유명한 행정가였고 손자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부타이의 혈통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칭기스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던 이 남자는 역사상 어떤 사령관보다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50번이 넘는 전투와 공성전을 치르며 13세기에 거의 모든 강대국을 상대했는데 일부 주장과 달리 무패는 아니었습니다. 수부타이는 행정이나 통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적을 박살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고 역사상 가장 넓은 연속된 육상제국의 건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칭기스칸이 제국을 꿈꿨다면 그 꿈을 현실로 만든 건 수부타이였습니다.